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결국 부동산이 해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세 가지 소식을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가계빚 이관왕 달성. 두 번째, 11월 코픽스 금리 공개. 세 번째,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심사 착수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이슈라서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 가계빚 이관왕 달성했다고 합니다. 우울한 세계 이관왕, GDP 대비 최대 증가 속도도 1위,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15일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104.2%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 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 104.2%는 작년 2분기와 비교해 1년 새 6%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런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금융협회는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글로벌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달러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조사 대상국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과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압도적인 가계부채 이관왕 한번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총액 기준으로 GDP 대비 104.2%, 조사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 넘은 국가가 많네요. 홍콩이 92%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이 89.4%, 태국이 77.5%, 말레이시아가 73.4%인데 왜 이 국가를 제가 말씀드리냐? 신흥국, 선진국 할 거 없이 대한민국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북유럽 일부 국가가 대한민국보다 많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나라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이제 경제 규모나 상황 비교가 직접적으로 어렵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수준인 거 이 가계부채 비율 통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엔 부동산이 해낸 거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 가계부채 단순하게 주택 매수자금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역시 많은 대출을 끼는 전세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20대, 30대까지도 대거 주택 매수에 나서고 주식 투자도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더욱더 치솟은 거죠. 자, 지난 1년 사이에 가계부채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대한민국이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엄격해요. 주요 국가 대비해서 대한민국처럼 강력하게 LTV 규제하는 국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가했냐? 결국에는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하는 신용대출의 과다 경제, 한도는 높여주고 금리는 낮추는 은행 간의 경쟁 때문에 많은 주택시장 자금의 유입이 됐다는 거죠. 투자자도 들어오고 실수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전세대출의 낮은 금리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원룸부터 대형까지 지속적인 신고가 행진이 거듭되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에 의존하면서 매매 시장이 끌고 나가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고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전세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체적인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왜?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들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민들을 내 집 마련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외부에서 보는 통계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높은 가계부채 자체가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도 높고 총액도 늘어난다고 경고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높은 가계부채가 집값을 하락시키는 시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죠? 단기간에 금리가 치솟을 때 그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단기간에 금리가 치솟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물가가 급등했을 때라는 거죠. 물가가 안 오를 줄 알고 계속해서 저금리가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가가 뛰면서 기준금리가 짧은 시간에 자주 올라갈 경우 그때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다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과도 좀 연계되는 거예요. 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코픽스가 1.29%로 발표가 됐는데 한 달 사이에 0.13%포인트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 코픽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죠. 자, 코픽스는 매달 15일날 발표가 되는데 보통 이 금리 산출할 때 예금금리가 한 7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코픽스 금리에다가요,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제외해서 최저금리, 대출금리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단기 상품, 단기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코픽스 금리와 상관없이 대출 금리가 정말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신용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세 가지 모두 다 3% 초반 수준의 금리까지 뛰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기준금리가 1.25%였던 2019년 말보다도 더 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 전망에 더 영향을 받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는 전망 때문에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채권 가격 폭락, 채권 금리 급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대출 금리에 미리 반영이 된 겁니다. 코픽스 금리는 그대로 있더라도 우대 금리가 축소가 된 거죠. 물론 대출 규제 영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침체는요, 수요 부진입니다. 자, 사람들 머릿속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2.0, 2.2 이렇게 잡고 있다가 3.5 내라 그러면 섣불리 큰 대출 금액 받기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 수요 침체만으로 매매 가격 하락을 급락시키긴 좀 어렵고요. 진짜 하락은 예금금리 상승이 동반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금리는요, 기준금리와 연계가 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전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준금리예요. 이주환원의 총재가 내년 4월까지인데 임기 전에 1.25%까지 맞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11월 달에 100% 확률을 올리고요. 내년 1월에 추가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1.25%는 일단 되어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안 하고 뭔가 좀 아래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공급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락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1.5% 이상 되어서 예금금리가 2% 내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일부 IB들이 전망한 대로 내년에 1.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예금금리는 2.3%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때 아까 일본 소식에서 말씀드렸던 높은 가계부채가 이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다시 나왔네요.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심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비과세를 9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12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기사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양도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변경에는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좀 반대 입장이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요, 지난달 기재위 국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을 갈까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봐 걱정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 좀 내용 어렵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추진 중인 양도세 개편안은 두 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을 올린다는 방안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제공에서도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많은 가구주에 한해서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것을 50%로 축소시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고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양도 차익이 많은 사람한테 일부 과세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요건을 충족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 1주택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도했을 때 세금이 한 푼도 없어요. 1억에 샀는데 9억에 팔아도 시세차익 8억이지만 9억 이하분은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매도가액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2억 원으로 늘려서 매도가액 12억 원 이하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2억에 샀는데 12억에 팔아도 1주택자 보유 기준, 거주 기준을 충족시키면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당 내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입니다.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은 많았지만 워낙 중요한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추진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본인들도 살짝 민망했는지 초고가 주택 매도자의 장특공제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까 9억 이하분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9억 초과분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냐?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9억 초과분만 따로 안분 계산해서 추려낸 다음에 여기에 3년 이상 보유자한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해서 세금을 좀 깎아줬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깎아줬냐? 80%까지 깎아줬어요. 그래서 보유 4%, 거주 4%, 1년에 최대 8%포인트씩 10년 동안 깎아줬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유 부분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보유 40%를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 어떤 사람들한테 양도 차익이 큰 사람한테 그 방안을 같이 추진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 분양받아서 거주 중인 분들이 이 법 통과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 2년 됐는데 12억으로 비과세 기준 바뀌면 바로 갈아타겠다. 예를 들어 내가 5억에 샀는데 주택가격이 12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9억 이하분은 비과세 받고 9억 초과분은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 내는 게 아깝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1년에 8%씩이나 되잖아요. 문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8%씩 적용되다 보니까 한 5년은 거주해야 40% 적용받네.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만약에 12억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냥 아파트 시세가 12억이네 바로 처분하고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양도세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통과되면 더 복잡해져요. 게다가 지금 고가주택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중저가 아파트에서 주택을 매도하고 본인 월세로 거주한 다음에 갭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냐면은 12억 주택 매도해서 12억 현금 갖고 있으면요 웬만한 25억 이상 주택 매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수요를 계속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2010년과 2011년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던 5차례 기준금리 인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다시 재현될 경우에 지금 부동산 시장과 부채 규모가 너무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저희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를 보시면요. 과거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가 있고 미래를 대비하실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